지금, 네, 이거를 하면서 또 감정도 너무, 네, 오르고 또 이거를 또 이 자리에서 또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도 지금 너무 마음이 너무 벅차기도 하고 이걸 또 얘기하는 게 좀 많이 힘들어요. 근데 그 변호사님이 다행히 너무 좋은 분이라서 저는 이때까지 있었던 일 또 이 서류가 만약에 또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 서류를 지금 다 복사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서류가 한 100장 넘게 되더라고요. 그걸 또 다 복사해서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변호사분이 이제는 이제 안양 거기 이제 그 변호사분이 아이 아빠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알아서 뭐 법원에 가고 그런 일을 다 해주겠다고 그게 벌써 4월이었는데 아직 아무 소식이 없고요. 지금 한 6개월 넘게 지금 양육비가 밀려져 있는 상태고요. 근데 지금 제가 이런 가정들을 너무 다 겪어오면서 진짜 법률공단이며 양육비관리이행원이며 이게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한테 무료 소송을 진행하잖아요. 근데 그 안양에 있는 그 법률공단에 있는 그 변호사의 너무 불친절한 태도. 그러면 이문정 씨 그러면 하지 마세요. 국가 세금으로 지금 낭비하는 거예요. 저한테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저거 안 하고 싶다고 했지만 이걸 억지로 해야 되는 게 지금 너무 좀 자괴감에 너무 빠져서 너무 힘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혼자서 양육 미혼모로서 아이를 혼자 키우고 아이의 아빠와 아이의 관계를 만들어 주려고 물론 양육비를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가족관계 그 증명서에 아이 이름으로 떼면 지금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또 아이가 아빠를 또 찾을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은. 근데 양육비는 양육비라고 둘째 치고 근데 지금 제가 아이 아빠랑 지금 연락을 잘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말 이거를 다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마음이 너무 좀 아팠어요. 그리고 이렇게 받지 못할 거면은 진짜 대부분 저는 또 미혼모 시설에 있었고 거기 있는 엄마들한테도 너 인지청구 안 할 거냐니까 애들이 언니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해서 아이 아빠를 다시 보고 싶지 않다. 그런 말들이 제일 많았고 이렇게 해서 또 아이 아빠를 보고 또 가슴 아파하고 상처받기 싫다.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많았거든요. 물론 저도 지금 이 모든 가정을 겪어온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런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게 또 아이한테도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돈을 받는다기보다는 저는 아이의 아빠와 아이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줘서 아이가 아빠가 있다는 존재라는 걸 확실히 알려주고 싶었는데 지금 돈은 돈대로 못 받고 아이는 아이 아빠대로 네가 법적으로 이렇게 했다 해서 지금 속이 아이 아빠도 기분이 많이 상해 있는 상태고 지금 그런 상태라서 또 저희가 미혼모로서 지금 엄마성을 따라준다는 것 자체가 이거 구청 직원들도 너무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구청을 3번, 4번이나 왔다 갔다 해서 그렇게 하게 된 거고 저는 이렇게 인지청구나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지금 양육비관리이행원에서 미혼모 이렇게 담당하는 변호사가 이 사건을 정말 원스톱으로 해줬으면 하는 정말 그 바람이 크고 저는 지금 변호사 4명이나 이렇게 거쳐 지나가면서 또 이거를 또 4분한테 다 설명하는 이게 저한테는 또 너무 정신적인 너무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많은 또 미혼모들이 양육비 많이 받고 싶어 하고 근데 이제 귀찮아하고 아이 아빠 연락하기 싫다는 그게 제일 많은 게 커서 지금 많이 포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미혼모들도 정말 쉽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법률 서비스가 이런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저는 제가 겪은 일을 2번 다시 하고 싶진 않고 또 다른 미혼 엄마한테 이거를 굳이 하라고 하고 싶지도 않고 또 미혼 엄마들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미혼모라서 이런 사회적인 편견과 인식 때문에 말도 못하고 양육비를 청구한다는 게 너무 어려움도 컸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저는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도 미혼모들이 이제 양육비를 좀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미혼모들의 입장에서 법률 시스템이 잘 만들어져서 저희들도 당당히 양육비를 요구할 수 있는 사회가 간절히 만들어지길 바라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시켜주신 장희정입니다. 사실 한부모 가족이 지금 뭐 전체적으로 10% 정도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동을 키우는 가구로는 저는 한 20, 30% 된다고 보거든요. 한부모란 자체가 아동을 키우는 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한부모 가족 중에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직접 받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전에 이 이행 관련이 생기기 전에 저희가 원했던 것은 사실 선지급입니다. 그런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선지급이 이루어졌다면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을 필요가 없는 일이었겠죠. 근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지 못했고 또 뭐 국가의 여러 가지 뭐 재정적인 부분 뭐 어떤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로 지금 양육비 이행 관련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저기 박복순 박사님이 발제하신 내용을 보면 2016년 2월까지 통계 1년간의 통계를 봤을 때 상담이 3만 8천 건 정도 된다고 예. 그래서 제가 환산을 해봤습니다. 365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더니 매일 한 100건 정도의 전화 문의가 온 거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사실은 그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부모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보이는데 실제로 이게 신청 건수가 실제로 상담을 하고 신청을 하게 된 건수는 거의 한 18%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많은 저소득 한부모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이것을 연결해서 신청을 하고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가 되는 건 희박했다라고 저희는 여기 이 퍼센테이지에서 나온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금액도 38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30만 원씩 받으면 몇 사람이 받았을까 이렇게 환산을 했더니 이게 1,055건 정도 16.2%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많은 전체의 한 18%가 신청을 했고 그 18% 중에 한 16% 정도가 받았다는 건 사실은 지금 전체 한부모 중에 그 양육비를 받지 못한 건수가 83%라고 했으면 17%가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또 나누어져서 한 16%가 받는다라는 상황으로 지금 보인다면 사실은 굉장히 낮은 건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럴까? 저소득 한부모들이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지금 옆에 분이 리얼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과정을 걸쳐야 되고 또 비양육자가 150만 원 이하로 벌면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부딪히고 있어서 듣고 보니까 내가 할 필요가 없겠네 이런 상황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또 중요한 거는 그 저소득 한부모에게 그 양육비가 소득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득으로 인정되는 순간 과연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 한부모들이 저소득을 유지해서 지금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불안정하게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양육비를 신청할 것이냐. 근데 그 양육비는 과연 그러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그게 꾸준히 아이들을 위해서 올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맞물리는 부분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고요. 양육비 이행 지원에 대해서 기관의 권한 강화라고 말씀 이렇게 되셨는데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조치 아까 박복수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무부에서 사실은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사실 양육비 이행 관리원이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이것이 과연 그냥 유명무실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사실은 굉장히 한부모들에게는 필요한 부분이고 양육비 이행 관리원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한부모들이 절차를 밟고 그래도 뭔가 의지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 건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과연 지금의 현재 아까 말씀하신 건강가정진흥원 안에 하나의 부서로 이렇게 되어 있고 법무부에서는 어떤 조치도 취해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기획재정부에서는 우리는 돈은 없으니까 선지급은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 한부모들이 늘 얘기하는 많은 부분들이 법적인 조치가 강화되지 않는다면 결코 이게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그것이 사실 우리나라의 문화이거든요. 저희 주변의 한부모들의 그 양육비는 아니지만 비양육자의 지원을 조금씩 받는 부분들의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한부모들이 어머 괜찮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건 사실은 괜찮은 사람이 그 사람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당연하게 할 과정을 하는데도 괜찮은 사람이 되는 우리나라의 문화를 우리는 그럼 과연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그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도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제지가 돼야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강력한 법적인 조치가 법무부와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사실 이 양육비행 관리원이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지가 사실은 저는 좀 미지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부모 굉장히 많이 필요한 기관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이 있어도 은닉하고 이거는 뭐 법적인 거에 하다못해 남에게 부채를 뭐 이렇게 담보를 쓰고 내가 신용보증을 했을 때도 이 법적 조치가 다 들어가는데 아이의 권리를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정말 아이들의 권리를 우리는 관심을 갖고 있는가, 이게 다 관지 어른들의 싸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들의 권리가 많이 빠져 있다고 저는 더 많이 느껴지고 있고요. 저소득 한부모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한부모는 일단 양육부모는 무조건 아이들한테 미안해요. 죄책감을 갖고 있고 더 많은 걸 해줄 수 없다라는 부분에서 갖고 있는 그 부분을 그러면 비양육자가 어떻게라도 양육비를 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포함되면 좀 덜 미안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양육비 이행 관련이 처음에 목적이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한 거라고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시작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과연 이게 저소득 한부모에게 더 필요한 아동 양육비거든요. 양육에 좀 더, 그러니까 저소득 한부모가 아니신 분들 중에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양육비 받으시면 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으시겠지만 문제는 저소득 한부모 중에 한 30%를 차지하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들이 그러면 어떻게 아이의 삶의 질을 향상할 것인가. 그런데 그것이 소득으로 잡히는 순간 저는 저소득 한부모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고요. 그렇게 된다면 좀 다른 조치가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외국의 사례에서 저도 들은 사례를 본다면 외국에서 그 소득을 다 양육비이기 때문에 생계비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를 어느 정도의 선을 유지하고 그 외의 금액을 생계비로 넣어서 소득으로 환산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나라도 그런 유연성을 좀 발휘해서 정말 아이들의 권리를 찾고 아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면 그런 부분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한시적 양육비에 대한 긴급 지원이 사실은 전에 양육비 이행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는 긴급 지원을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안 됐을 때 한시적 양육비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금액이 20만 원이라는 게 최적 법원에서 양육비로 그러니까 책정하는 최저 금액도 30만 원인데 20만 원으로 아이의 긴급 지원을 한다는 거에 대한 무리가 좀 있고 조금 더 상향 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이 기획재정부와 좀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각 부처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양육비 이행 개선을 위해서 예방적인 차원으로 저는 지금 현재 그 양육비 이행 관리원에서는 현재 지금 발생돼 있는 지금 현재 상황에 놓여져 있는 분들에 대한 양육비에 대한 지원을 하신다면 저는 이 부분에서 법무부에서는 이혼을 하는 당시 그때 모든 사인을 하고 거기서 친권을 누가 가질 것이냐, 양육권을 누가 가질 것이냐, 양육비는 얼마를 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전부 이루어지잖아요. 그때 저는 거기서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